가장 소박한 모습의 가장 위대한 보물.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나라의 국보를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왕관이나 아주 섬세하게 조각된 도자기, 혹은 거대한 크기의 화려한 건축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물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비싸 보이고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과 시간이 들어간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국의 국보 제180호 세안도는 여러분의 이런 상상을 완전히 배반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이 그림을 봐주세요.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나요? 가로로 긴 종이 위에는 아무런 색깔이 없습니다. 오직 검은색 먹물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거칠고 메마른 붓으로 쓱쓱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아주 작고 허름한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집 옆에는 늙고 거친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을 뿐입니다. 배경에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하얀 여백뿐입니다. 마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 연습 삼아 그린 스케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라고요? 라고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이 작고 초라한 그림을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로 여깁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해서 무가지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한국인들은 이 쓸쓸하고 텅 빈 그림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림을 보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서양의 미술, 특히 고전적인 미술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얼마나 똑같이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꽃은 꽃처럼, 사람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그려야 했죠. 하지만 한국의 옛 지식인들, 즉 선비들의 예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은 그림이 아니라 화가가 느끼는 감정과 철학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형태를 단순하게 그리고 색깔을 뺍니다. 화려한 색채가 오히려 진심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안도는 바로 그런 그림의 정점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인 세안은 한겨울의 추위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눈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어쩐지 그림에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나요? 붓에 물기를 거의 묻히지 않고 거칠게 그렸기 때문에 나무 껍질은 갈라져 있고 집은 춥고 외로워 보입니다. 이 차가움과 외로움, 이것이 바로 화가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당대 최고의 천재였지만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먼 섬으로 쫓겨나 가시나무 울타리가 쳐진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그의 주변에 가득했던 친구들은 권력을 잃은 그를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그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단순히 나는 외롭다라고 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텅 빈 그림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우정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입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챙겨준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가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선물입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소나무들을 보세요. 잎이 다 떨어지는 겨울이 와도 소나무는 여전히 푸른색을 잃지 않고 서 있습니다. 화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추운 겨울이 오고 나서야 내가 저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그림은 눈으로 보면 초라한 풍경화이지만 마음으로 읽으면 위대한 드라마가 됩니다. 가장 단순한 선으로 가장 깊은 인간의 마음을 그려냈기에 우리는 이것을 국보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황금 왕관은 권력을 보여주지만 이 흑백의 그림은 인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19세기의 조선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천재 예술가의 비극적인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하시 울타리에 갇힌 천재. 우리는 방금 작고 초라한 그림 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아니,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그는 아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였을 것입니다. 김정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친척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으며 무엇보다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서양으로 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조차 동양의 김정희 같은 천재가 있다니 놀랍다라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집 문 앞은 항상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늘 화려한 파티와 지적인 대화,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1840년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운명은 잔인하게 뒤바뀝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복잡하고 무서운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의 가문은 공격을 받았고 그는 하루아침에 높은 관리에서 죄인으로 추락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아주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배입니다. 그가 보내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주도에 가보신 분이 있나요? 오늘날의 제주도는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한국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제주도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육지에서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오기 힘든 절망의 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화려한 삶을 살던 천재 예술가에게 제주도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곳에 도착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받은 형벌은 아주 독특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위리안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죄인을 집 안에 가두고 집 둘레에 가시가 뾰족한 탱자나무 울타리를 높게 둘러치는 형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울타리는 너무 높아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뾰족한 가시나무가 사방을 막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갇혀 있고 밤에는 거친 바닷바람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 들립니다. 한때 수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가시나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고립된 생활은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이 좁고 답답한 집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김정희는 이제 끝났어. 그는 권력을 잃었으니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곁에 있던 친구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연락을 끊었습니다. 편지도 끊겼고 발길도 끊겼습니다. 가시 울타리 안에서 그는 철저하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몸이 아팠고 외로웠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세상은 춥고 매서운 겨울처럼 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차가운 가시 울타리 안에서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메마르고 거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절망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완벽한 고독 속으로 바다를 건너 기적처럼 찾아온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책과 의리.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김정희. 모두가 그를 떠났을 때 바다 건너에서 뜻밖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그 주인공은 이상적이라는 제자였습니다. 이상적은 높은 지위의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는 직업 특성상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당시 베이징은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롭고 신기한 문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은 바로 최신 서적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책은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였고, 지식인들에게는 보석보다 더 갖고 싶은 명품이었습니다. 이상적은 베이징에 갈 때마다 아주 큰 돈을 들여 이 귀한 책들을 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주 비싸고 구하기 힘든 한정판 명품을 손에 넣었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직장 상사나 나에게 큰 권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미래가 보장될 테니까요. 죄인이 되어 유배지에 갇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비싼 물건을 주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구한 가장 귀한 책들을 챙겨 들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힘을 잃은 스승 김정희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선물을 보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죄인인 김정희와 교류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도 정치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에게는 정치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리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제주도의 좁은 방 안에서 이 책들을 받아든 김정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단순히 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차가운 바다를 건너온 그 책들은 세상이 모두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존경한다는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늙은 스승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고마움을 말로만 표현할 수는 없다. 내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려 그에게 주어야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붓에 먹물을 묻히고 제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닮은 소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국보 세안도입니다. 작품 그림에 담긴 철학. 이제 다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제자 이상적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자 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희는 왜 하필이면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빈집을 그렸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 세안도에서 세안은 설날 전후에 가장 심한 추위를 뜻합니다. 인생으로 치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김정희는 공자의 유명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생각해보세요. 봄과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푸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누가 진짜 상록수인지 누가 금방 시들어버릴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다른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발가벗습니다.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푸른 잎을 간직한 채 서 있습니다. 김정희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 인생이 여름일 때는 내 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진짜 친구인지 몰랐구나. 내가 유배라는 겨울을 맞이하고 나니 이제야 이상적이라는 저 소나무가 보이는구나. 세상이 얼어붙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절조와 의리를 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붓질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유화처럼 물감을 덧칠해서 입체감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붓의 물기를 쫙 뺐습니다. 이것을 갈필이라고 합니다. 마치 붓이 목이 마른 상태에서 거칠게 종이를 긁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은 거칠고 잎은 듬성듬성합니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김정희는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늙고 지친 몸, 하지만 그 안에서도 꺾이지 않는 꼿꼿한 정신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물기가 많은 윤택한 붓질은 그에게 사치였습니다.
이 까칠하고 메마른 선 하나하나가 바로 김정희의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붓으로 자신의 마음을 쓴 것입니다. 그림 가운데에 있는 집을 보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문도 닫혀 있고 창문 하나 뚫려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은 김정희가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은 제자 이상적이 보내준 책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림의 배경을 보세요.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하얀 여백이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여백은 무엇일까요? 눈 덮인 땅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하늘일까요? 혹은 김정희가 하염없이 바라보던 바다일까요? 한국의 그림에서 여백은 그리지 못한 공간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초대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저 텅 빈 여백을 보며 유배지에서의 긴 침묵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안도는 눈에 보이는 풍경을 베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가장 추운 날, 나를 지켜준 너에게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예술적인 고백입니다. 거친 먹물 자국 속에 숨겨진 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21세기에 전하는 메시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19세기 조선의 한 외로운 섬으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유배지에서 탄생한 초라한 그림 한 장.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이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춥고 쓸쓸했던 세안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그림은 더 이상 비바람이 치는 낡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세안도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박물관에 오게 된 과정 또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까지만 해도 이 국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주인은 손창근이라는 수집가였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경매에 내놓았다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호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그림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우연입니다. 200년 전 제자 이상적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승에게 귀한 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 수집가 손창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라에 귀한 그림을 보냈습니다. 세안도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욕심 없이 나누게 만드는 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는 누구나 박물관에서 이 위대한 유산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언제나 세안도를 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종이와 먹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빛과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이 그림을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SNS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붓을 들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당신 곁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파티를 열 때는 누구나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날의 나무들이 모두 푸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혹은 큰 실패를 겪어 인생이 한겨울처럼 추워졌을 때 과연 SNS 속의 수천 명 중 몇 명이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와 줄까요? 세안도는 말합니다. 화려한 꽃은 언젠가 시들지만 푸른 소나무는 시들지 않는다고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한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에 있으며 진짜 친구는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느 조용한 전시실에서 이 흑백의 그림을 마주치게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그림 속에 저 꼿꼿한 소나무를 바라보며 떠올려 보세요. 나의 겨울을 지켜줄 나의 친구,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저런 소나무 같은 사람인가를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 가장 초라한 국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붓으로 그린 위대한 우정의 드라마 세안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토픽.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매일 즐겁고 좋을 때는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괄호. 그때는 알 수 있어요. 힘든 시간은 마음 아프지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 진짜 내 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생겨서, 생겨도, 생기면, 생기자. 모두 아시죠? 정답은 생기면입니다. 매일 즐겁고 좋을 때는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알 수 있어요. 힘든 시간은 마음 아프지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 진짜 내 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